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자국 같은 정신이랑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환원의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저장을 맡아주신 박홍 교수님께서 제목을 도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도발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 내용은 그만큼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국제조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IT 기업에, 저는 사실 전공이 이제 원래 그 통신 전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한 어떤 그 기업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종의 기업 활동들을 갖다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조세 문제하고 똑같이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 조세를 쭉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이걸 한꺼번에 좀 다루기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범위를 좀 축소해서 부가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건전한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물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망 중립성이라든지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든지 조세 불평등, 그다음에 통신요금 인하 문제라든지 또 개인정보, 이런 공공 와이파이 이런 문제의 다양한 주제들의 IT 관련 쪽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2017년도, 물론 이제 18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 기업 대상의 기업 가치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1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다 IT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 세계 경제를 이미 좌우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화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팡기업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금년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마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MS가 다시 이제 금년부터 부상을 하는 이제 그런 실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인 그 현상은 이제 기업의 가치는 이제 높지만 사실은 글로벌한 세계에는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인터넷에 해당되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그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무조건 그 나쁜 영향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흔히들 이제 얼마 전에 빌보드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B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서 스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국경이 없는 인터넷 특성상 이 조세 회피 문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형평성 문제들은 늘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론 부분이니까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업의 경제 쏠림 현상 심화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06년도에는 IT 기업의 흔히들 얘기하는 디지털 기업이 차지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 비중이 7%였는데 2017년에는 5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 기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2021년까지 연평균, 제가 좀 그 표를 잘못 봤는데 27%입니다. 27%, 31%는 이제 모바일 동영상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매년 이제 30%에 가까운 어떤 증가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문헌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EU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8억 개의 동영상을,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8억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4천 개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또 1억 5천만 개의 소셜 미디어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또
6억 5천만 번에 해당되는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변화들이 이제 커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왜 굳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는 건 조세의 관점에서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시장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셜 미디어 모델, 그래서 이제 흔히들 아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국내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독 모델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구독 모델인데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플랫폼에 관련된 있는 거, 에어비앤비, 이제 우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소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 모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정 사업장 대신에 무형 자산이라든지 데이터, 지식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무형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과세의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림의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이제 잘 흐리게 되어 있는데 테크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형 자산의 비율이 91%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사용 허가권, 실시권 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하는 걸 간접으로 보여주는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실예입니다. 이제 EU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디지털 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이제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23.2%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디지털 기업에 있어서 평균 실효세율은 이제 9.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여기다 이제 세금 내지는 이제 과징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부과를 했고요. 특히 세금보다는 과징금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강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져 있는 실제 사례들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많이 오픈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 과세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과세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과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법인세 납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미비하다라고 하니까 세금의 형태로 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과징금의 형태로 해서 많이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뭘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뭐냐면 작년 10월에 나와 있는 그 OECD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5년도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얼마만큼 걷어들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걷어들인 겁니다. 30억 달러가 아니고 30억 유로입니다. 30억 유로여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조 9천억 정도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자리에서는 OECD나 EU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부가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있어서의 조세법에서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워낙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디지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충분하게 많이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각국의 동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도에 그 부가가치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그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64개국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있어서는 이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세가 31%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30%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그 국제 거래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는 국내 거래와 그다음에 국외 거래와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든지 조세 중립성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과세 대상은 이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재화의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용역의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용역의 수입에 해당되는 건 이제 대리 납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만 과세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제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로레이트에 해당되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의 이유는 이제 디지털 상품을 이제 용역으로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는 OECD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용역으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도, 14년도에 이제 법을 이제 다 개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준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소비지구 이제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래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갖는 것이 이제 정상적입니다만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이제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지국에 해당되는 과세 원칙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글로벌 트렌드고요. 수출은 영세율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입은 국내 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B2B 거래하고 B2C 거래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B 거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문제는 B2C 거래입니다. B2C 거래에 해당되는 거는 해외 사업자와 그다음에 그 개인 간에 있어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거래를 갖다가 이제 추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자료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점에 보면 OECD는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럼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비지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고급자 징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이 그나마도 가장 이제 과세를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OECD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1998년도에 OECD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기본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확실성과 단순성의 원칙, 유효성의 원칙들을 지켜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보고서, 그 다음에 소비세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있어서 소비지에 해당되는 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목적에서 디지털화된 제품의 목적은 제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논의했다라고, 즉 이제 용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정리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국제거래에서 특히
국제 조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회자가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BEPS입니다. BEPS.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OECD에서는 이제 이런 그 조세 문제에 해당되는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EPS라고 하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2013년도 2월에는 이제 BEPS 보고서가 첫 발간이 됐고, 그다음에 2013년 7월에 BEPS 관련한 15개에 해당되는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액션 1에 해당되는 게 디지털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론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2, 3, 4 뭐 이렇게 해서 15번에 해당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2015년 10월 5일 날 이제 실행 계획에 해당되는 최종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EPS에 해당되는 부분에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제 조세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소득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넥서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대두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소득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비중을 적게 다루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세 가지의 꼭지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각각에 해당되는 최종 보고서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그 보고서들, 즉 이제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그다음 각 국가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OECD 관련한 모든 국가들이 이거를 갖다 서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각 나라별 또는 이제 기업별 현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2020년 그러면 실제 이제 과세까지 이루어지려고 하면 21년, 22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유 같은 데는 이제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디스타세 같은 것들을 이제 순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하고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OECD에 해당되는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무형 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즉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나 알고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거에 국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소비지국에 해당되는 과세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B2B 같은 경우도 국내에 예를 든다면 B2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구글은 구글 코리아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코리아가 이제 이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행을 해서 이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2C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개별 소비자가 원래는 법적으로는 대리 납부 제도를 갖다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늘로 내가 내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없고요. 그럼 이제 국외 사업자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자진 신고를 하라.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 제도를 갖다가 그거를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의 보고서에는 무형 자산 및 용역의 범위에 관련되어 있는 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앞에 보고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역의 공급 장소와 소비 장소가 다른 무형 자산 및 용역의 예시를 갖다가 이 2016년도 보고서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회계 감사라든지 법률 자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오늘 이제 그 관심 있게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본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제 2017년 그 10월 24일 OECD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는 어떻게 징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앞에 이 프레스에 해당되는 그 언론에 관련되어 있는 미리 그 보고 이제 그 프레스 발표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U에서 2015년도에 첫 운영연도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걷어들인 부가세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제 30억 유로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3조 한 우리 돈으로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 자료에 의하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과세가 된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 70% 정도 과세가 된 걸로 자기네가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더한다라고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한 43억 유로 정도가 실제로 부가가치세액이다라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거꾸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즉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제가 표에는 이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EU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수가 좀 더 높으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에 부가가치세액 정도는 한 5,600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한 70% 정도를 일반적으로 EU와 같은 비율로 이제 제출이 된다라고 보면 약 한 이제 3,900억 대략적으로 이제 한 4천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액으로 이제 걷어들여야 할 비용 정도다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역산을 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 과연 이제 그만한 비용을 걷어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추산을 하는 거는 이제 한 4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세 지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EU에서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용역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주로 전자적 용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EU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통신 용역이나 방송 용역은 대부분 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해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통신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방송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통신 용역이나 방송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자적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디렉티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것이 어떤 뭐 모바일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PC 기반이냐 이런 어떤 수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단을 강조하지 않고 실제로는 컨텐츠나 어쨌든 이제 그 실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하고 이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정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유효만큼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양한 부분에 해당되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EU 그 OECD에서 해당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들을 간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쓰러시물들을 좀 정하도록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스레시홀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한 1천만 엔 이상인 경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등록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좀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를 국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서요,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SBOR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적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앞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전자적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단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제가 이미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수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구호, 문자, 음향, 음성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이제 뭐냐면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디렉티브에서 봤던 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간결한 것이 실제로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굉장히 모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및 개인이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광고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것들은 다 용역으로 보고서 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는 과세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법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되는 곳이니까 이제 이 소비지국이 아니고 이제 그 공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안을 수정을 할 때 이제 오류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절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 이렇게 해당되는 거는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제 2018년 7월 30일 날 기재부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건 과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이제 수정안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사업자에 해당되는 이제 국외 사업자에 해당되는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바일 그 산업 그 협회에서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 이건 이제 모바일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플랫폼 및 솔루션 부분에 해당되는 전체 매출액이 11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에 해당되는 게 이제 2조 600억입니다.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스토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2조 1,400억 정도,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SNS라든지 메시지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6,850억 원, 대략 이제 그러면 2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국외 사업자에 해당되는 비중을 얼마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천억에서 한 1조, 대략적으로 1조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이제 법인세에 관련된 있는 건 그냥 제가 이제 참조를 해서 이제 그냥 언급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그 콘텐츠 부분에서 이 모바일이 차지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콘텐츠의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 게임에 해당되는 게 4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8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바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큰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20% 정도를 보게 되면 그냥 한 1조 정도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는 좀 별개로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제 그 2016년도 콘텐츠 산업 통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전체 수입액이 이제 1억 한 8천억 정도, 8천억만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콘텐츠 내지는 디지털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 정도를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재활 수입이 아닌 용역의 수입,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용역의 수입으로 봐서 이제 원래는 따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히든으로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용역의 수입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5,200억 정도가 실제로 이제 수입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국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조 정도,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 내지는 SNS가 해당되는 게 1조,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및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게 1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략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PC 기반에 해당되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냐면 대략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합하면 대략 이제 5조 5천억 정도에서 한 6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이제 이유에 해당되는 그 보고서, OECD의 보고서에서 제가 대략 한 5,600억 정도를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게 10% 와서니까 원래 실제로 보게 되면 5조 6천억 정도에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한 5조 5천억 내지 한 6조 정도에 해당되는 게 실제로 이제 그 매출액으로 이제 잡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공정한 맛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재화의 공급 내지는 용역의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OECD 이후에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자세하게 이제 명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용역의 수입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같이 맞물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자적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런 부분도 재정리하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까 스레숄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어쨌든 이제 그 중소벤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어떤 스레시홀드를 갖다 좀 정해서 그런 부분을 좀 예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국세청에 의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입 사업자 등록을 해서 SBOR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걸 했는데 네,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오셨으니까 이따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못 들어봤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는 이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또 뭐 반대 극부가 있긴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에 관련된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소한도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적어도 한 4천억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제 실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PC 기반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사실은 이제 모바일은 그나마도 좀 있는데 PC 기반에 해당되는 거 특히 이제 게임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매출 파악이 현재 거의 안 되고 있다는 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핫하게 이제 지금 떠오르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에 해당되는 이제 컨텐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좀 우리가 파악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세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BTS가 글로벌 스타로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 세계적으로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독점화되어 있고 뭔가를 숨기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또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독점화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조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문화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방 효과가 아닌 후방 효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 내지는 가감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